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쭉 서울에서만 살아온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라 한다 하지만 남들에게서나 소문으로 듣던 이야기들이 저에게 벌어지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을 예견할 수 있겠냐마는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고 복선이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충분히 과정과 복선이 있었을 터인데 그때는 왜 모르고 그냥 지나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의심이 들 만한 것들이 있었는데도 제가 애써 제 생활을 유지하려 모르는 척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참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이상하다, 의심이 든다 싶은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파헤치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입니다. 그럼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은 딱히 굴곡이라는 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럭저럭 성적을 유지하며 학창 시절을 보냈고 눈에 띄는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반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아이로 살다가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전공 또한 저랑 너무 맞지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살리기는커녕 일단 취직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회사를 다니다가 나이 33세 회사 생활에 너무나도 질려 저는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간호조무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왜 간호조무사냐 싶으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은근히 붐이 일었거든요. 자격증을 따는 게 어렵지 않고 취직하기도 번거롭지 않으며 전문직이나 다름없으니 간호조무사 자격증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지 않겠냐 싶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취직을 해서 거의 8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무척이나 말리셨지만 저는 회사 생활이 저와 너무나도 맞지 않았고 도무지 이 생활을 평생 하며 살 수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죠.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무척이나 잘 된 일이었어요. 왜냐고요?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며 남편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대학병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2차 병원으로 건물을 2채나 사용하는 큰 규모의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이랑 저는 운명 같은 만남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고 저를 꽤 예쁘게 봐주신 덕분에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볼텨 하면서 성사된 만남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라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 반대를 조금 하셨었지만 시아버지께서 집안에 단단한 기둥이신지 반대하는 사람은 앞으로 생활비 용돈 없어 라는 말 한마디에 깨갱하시고 말았죠. 시어머니와는 잘 지내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처음에는 간호조무사 주제에 뭐 그리 바쁘다고 난리냐며 저에게 온갖 시집살이를 다 시키려고 하셨거든요. 시집살이 이야기만 해도 아주 치가 떨립니다. 도대체 남편네 집안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시집살이를 시키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시댁이랑 저희 친정 차이가 조금 나는 집안이긴 했거든요. 저희 집은 부모님 2분 모두께서 오랜 시간 회사를 다니셨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신 평범한 집안이었고 시댁은 시아버지께서 중소기업 대표로 계셨어요. 회사가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알짜배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재산은 넉넉하게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평생 바깥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셨죠.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집안 차이가 난다고 느끼셨나 봐요. 거기다가 제가 간호조무사니까 회사를 물려받을 우리 아들이랑은 급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는 저에게 색안경을 끼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가 더럽게 치사하다고 느껴졌을 때가 있었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사람을 재산으로 금 나누기 하고 있나요? 더럽고 치사해서 결혼하지 말까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시아버지께서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솔직히 제가 잘한 거 하나 없는데
병원에서 일하는 제 모습을 보고 칭찬을 엄청 해주셨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일하는 걸 봐야 하는데 말이야. 진정한 천사가 따로 없다니까. 저런 며느리가 집안에 있어야 바람이 안 부는 법이라고. 난 말이다. 우리 하가를 꼭 며느리 삼아야겠다. 무조건 예쁘게 봐주시니 감사하긴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니까 시집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생트집을 잡는데 결혼하고 싶겠냐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또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선물 공세를 하면서 결혼하자 하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인사까지 드리니 마음이 슬쩍 움직이더라고요. 귀한 따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식사 대접하고 우리 아버지 좋아하시는 비싼 양주 사다 바치고 하니까 제가 마음고생 조금 하더라도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우리 부모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싶은 거 있죠. 일단 집에 돈이 많잖아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도 항상 제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 남편도 저만 보면 해벌쭉해서는 저를 만난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말을 해주는데 어떻게 거절이라는 게 쉽게 나올 수 있겠어요? 결국 저는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뭐 예단 예물 가지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슬쩍 과한 요구를 하긴 했는데 시아버지랑 남편이 그런데 욕심내지 말라고 딱 잘라서 말해준 덕분에 무사히 결혼까지 치렀어요. 신혼집부터 시작해서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차까지 한 대 사주셨다니까요. 아니 나한테는 탄 데를 안 사주면서 며느리라고 지금 차를 사다 바치는 거야? 당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요? 솔직히 너무 키운 집안에 우리 아들 장가 보낸 것 같아서 마음이 꽁한데 아이고 차까지 사주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며느리한테 뭐 이렇게 잘해주고 그래. 아 임저 왜 그렇게 마음을 못되게 먹고 그래. 신혼집을 우리 회사 근처로 얻었잖아. 며느리가 출퇴근하는 길이 더 멀어진 것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차도 내가 무슨 억소리 나는 외제차를 사준 것도 아니고 국산차로다가 적당한 거 사줬는데 질차을 게 따로 있지. 외제차랑 국산차랑 가격 차이가 뭐 얼마나 난다고 국산 가리고 있어요. 차를 사줬다는 게 중요한 거지. 예, 너는 참 좋겠다. 시집 와서 집도 생겨 차도 생겨. 아직 이런 걸 보고 취집이라고 하는 거 아니니? 이은자 말 자꾸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며느라가한테 해준 건 난데 왜 선물 받은 사람을 주잡이하고 그래? 어머니 자꾸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와이프가 상처받는다고요. 그래 임자 그 마음에 좀 곱겠어. 사람이 말이야 나이를 먹었으면 아량이 깊어져야지. 아주 그냥 사사로운 것에 하나하나 트집을 잡고 에이유. 시모가 저를 쏘아보면서 말을 하는데 솔직히 자존심 상했지만 사실인 걸 어떡하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죠. 그러니까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고 시아버지도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하필 우리 시어머니의 질투가 장난 아닌 거예요. 가족들이 전부 제 편을 들고 있으니까 짜증이 머리끝까지 난 거지요. 그때부터 대놓고 시집살이를 시키는데 사람 머리가 이렇게 비상해도 되는 건가 싶더라니까요. 아니 결혼 생활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 사건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쉬는 날이라 집에서 여유 한껏 부리면서 소파에 누워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TV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띵동하고 울리더라고요. 인터폰으로 보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랐죠. 근데 그때 꼼수를 좀 부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 분명 잔소리에 드자비를 할 건데 간호조무사라고 해도 저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간만에 쉬는 날이라서 집에서 쉬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오면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집에 없는 척 하면서 조용히 있었단 말이에요. 소파에 누워서 초인종 소리 무시하고 있는데 글쎄 집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지요. 그랬더니 현관문을 열고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거예요. 글쎄. 아유 뭐야 집에 있었니? 너 지금 집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을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 아이고 정말 기가 막혀서 원. 아니요 어머님 저 소파에서 잠이 들었지 뭐예요? 잠깐 깊게 잠이 들었었나 봐요.
초인종 소리가 자꾸 들려서 슬쩍 깬 거였어요. 거짓말하고 있네. 딱 봐도 나인 줄 알고 문 안 연 거 같은데 너 핑계 참 좋다. 잠이 들어.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야. 너 TV 보고 있었던 거 아니니? 저거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보고 있다가 TV 보다가 그냥 깜빡 졸았나 봐요. 그런데 어머님이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뭐 못 읽고 온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 우리 남편이 해준 집이니까 내 집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니? 부부 재산은 공동이라고 하지 않니? 내가 내 집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온 게 뭐가 어때서 그래? 그렇게 싫은 표정을 짓고 그래. 예, 잔말 말고 커피 좀 타와라. 목말라 죽겠다. 저희 집에 믹스커피밖에 없는데 괜찮으세요? 차갑게 얼음 띄어서 타드릴까요? 뭐라고? 믹스커피? 예, 커피 마신 기도 하나 없어. 나는 아메리카노밖에 안 마시는데. 그때는 사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저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을 때라 과하게 반격은 못했었지요. 그렇게 구박 아닌 구박 받아가면서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 제가 임신을 했고요. 임신해서는 시어머니도 좀 남들 시선 때문인 건지 별로 스트레스를 안 주더라고요. 손주를 가져서 방패막이가 저절로 생긴 거지요 뭐. 그렇게 첫 아이를 아들로 낳고 둘째를 바로 가지게 됐어요. 남편이 간절하게 원했거든요. 자기는 외동으로 자라서 자식은 꼭 다복하게 낳고 싶었다고 말을 하는데 저도 연년생으로 낳아서 한 번에 딱 키워버리고 빨리 복직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근데 남편이나 저나 음주, 흡연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건강하게 몸 관리를 해서 그런 건지 아이가 잘 들어서더라고요. 계획한 대로 임신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죠. 둘째를 낳고 보니까 34세 결혼했는데 벌써 39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근히 시모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애를 일찍 낳아서 어린 나이에 키워야 체력 관리도 되고 그러는 건데 너는 좀 힘들겠다. 나이 먹어 결혼해서는 벌써 마흔이 코앞이니 젊은 애들이랑 얼마나 비교되겠니? 아유, 우리 손주들 결혼할 때 되면 벌써 할머니 돼서는 오늘 내일 하는 거 아니냐. 이제는 하다 나이로 까기 시작하더라고요. 흐르는 세월을 제가 어찌 붙잡을 수 있겠나요? 아무튼 애들 낳고 연년생이니까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시모가 또 우리 집을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드는 게 아니겠어요? 비밀번호를 바꿔도 남편이 말을 해주는 건지 비밀번호 누르고 집에 들어오더라니까요. 제가 이 문제로 얼마나 남편이랑 싸웠는지 몰라요. 하루는 시모가 또 비번 열고 들어오길래 제가 막 화를 냈거든요. 어머님, 사람이 정말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자꾸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요, 집에 온다고 연락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 무슨 도둑이라도 드는 건가 싶어서 간이 떨린다고요. 나보고 지금 도둑같이 들어온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좀 기가 막혀서 이거 우리 남편이 해준 집이잖아. 부부는 공동재산이란 거 몰라. 내 남편이 사준 너희 집에 내가 내 맘대로 드나들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난리를 치니. 나도 내 손주들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집까지 해둔데 이 정도 걸 리도 없다 이거야.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저에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한 것 그대로 돌려주기로 말입니다. 그날 저녁 시모가 생트집을 다 잡다가 시아버지 식사 차려드려야 한다고 시댁으로 가고 남편이 퇴근을 해서 오자마자 난리를 쳤죠. 내가 2번 말하기 싫으니까 당장 지금 짐 싸서 나가. 너 지금 퇴근해서 왔는데 짐 싸서 어딜 나가라는 거야? 여보, 짐 싸서 당장 시댁으로 가라고. 내가 아주 어머님 생트집 때문에 당신이랑 못 살겠다고 했다고 당신 쫓아냈다고 그래. 자기야 진정 좀 해봐.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랑 또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러긴 어머님이 자꾸 문 따고 들어오는데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고. 어머님이 그러더라? 부부 재산은 부부 공동일 것이라고. 이 집 명의 당신 명의로 되어 있지만 당신이랑 나랑 부부니까 공동재산 아니겠어? 한마디로 어머님 논리라면 내 집도 된다고. 당신이 자꾸 내 말 무시하고 어머님한테 비밀번호 알려주고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 수 있게 협조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살아? 더 이상은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 놈 황당해하는 것 같았지만 지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눈치를 싹 보대요. 제가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당장 나가라고 말을 했더니만 오늘 하루 시댁에서 자고 오겠다고 인심 쓰듯이 슬쩍 말하고는 나가더라고요. 그제서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한 1시간쯤 있으니까 시모한테서 전화가 엄청나게 오대요. 꿀리는 게 없으니까 바로 받았죠. 아니 넌 진짜 미친 거야? 어떻게 남편 보고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 당장 시댁으로 와라. 내가 아주 정신머리 교육을 제대로 시키던가 해야지. 저 지금 혼자서 애들 둘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저 못 가요. 이게 지금 내가 오라고 하는데도 못 오겠다는 거야? 당장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잘못했다고 밀어야지 뭘 잘했다고. 제가 뭘 잘못해요. 어머님 말씀대로 부부 재산은 공동의 재산이라서 제 집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집주인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시어머니가 그 말 듣더니만 자기가 여태 뱉은 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날 시아버지가 시모한테 엄청 뭐라 했나 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그렇게 아들 부분의 집에 찾아가서 난리를 쳤냐고, 오죽하면 천사 같은 며느리가 이런 짓까지 했겠냐고 말이죠. 시모는 그저 반찬도 좀 치고 육아도 좀 도와주러 간 거라고 항변을 했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그게 사실이냐길래 아니라고 와서 잔소리만 하다 갔다고 그냥 이판사판 개판이다 하는 심정으로 다 일러 바쳤습니다. 시아버지 노발대발하는 소리로 전화 끊어지고 그 뒤로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다짜고짜 찾아오는 일은 사라졌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에는 복수, 사이다 한 사발 들이킨 기분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늘 으르렁거리기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시어머니랑 저랑 결정적으로 화해를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제가 44이 되었을 때 일이었어요. 그때까지 계속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연락도 잘 안 하고 이제는 며느리로서 지낸 연차가 있으니까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라고. 시댁 행사 있을 때만 시어머니랑 서로 얼굴 보는 사이가 되었는데 이것도 뭐 하도 시모가 난리를 치니까 시아버지께서 억지로 떼어놓은 것이긴 했죠. 암튼 시모가 김장을 해야겠다면서 저한테 시댁에 와서 좀 도우라고 했고 저도 김치 얻어먹고 싶어서 도우러 가겠다고 했지요. 우리 시어머니 음식 솜씨는 기가 막히셨거든요. 근데 분명 시댁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애들은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했을 때니까 저 혼자 갔거든요. 하도 대문 안 열어주니까 일부러 일어나 싶어서 시부한테 전화를 했죠. 아버님, 혹시 오늘 어머님 약속 있다고 하셨어요? 무슨 소리냐? 오늘 김장하기로 했던 거 아니냐? 어제 절임 배추 다 도착했던데. 아니 시애미가 집에 없어? 시장에 못 빼먹은 재료 사러 갔나? 그러신가 봐요. 집 앞에 있는데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으셔서요. 아버님, 저 먼저 들어가 있게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럼아, 밖에 장대비가 내리는데 집에 들어가 있어. 뭔가 쎄한 기분도 느껴지고 그래서 단 한 번도 요청한 적 없었던 비밀번호를 요청했죠. 그러니 바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집 안에 들어갔더니만 글쎄 시모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119에 바로 전화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간호조무사로 일을 했었고 지금이야 육아한다고 쉬고 있지만 그래도 경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폐소생술 하면서 계속 시모 맥박 확인하고 그랬는데 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다행히 119가 빨리 왔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가 심폐소생술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온 몸이 땀범벅이었어요. 결국 대학병원 가서 응급처치하고 시모가 의식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의식을 찾았으니까 의사가 와서 증상에 대해 말을 해주는데 그러는 거예요. 환자분 따님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119를 타고 오는 동안 심폐소생술을 계속 해주시느라 땀범벅이 되었던 게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자세도 완벽하시던데 만약 초기에 그렇게 처치를 안 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환자분 따님께 용돈이라도 꼭 주셔야겠어요. 그렇게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척 올려주시는데 시모도 겁이 나긴 했나 봐요. 의사의 말에 팍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소식 듣고 찾아온 시부랑 남편도 너무 다행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그때부터 시모가 은근히 저한테 잘해주더라니까요. 대놓고 잘해주기는 자존심이 상한 건지 뭔지 은근슬쩍 티 안 나게 저를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시모 안 피하고 시모가 잘해주는 만큼만 딱 잘했습니다. 뭐 밥 먹을 때도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자고 그러고 남편이 반찬 투정하면 마누라가 주는 대로 먹으라고 하는 그런 소소한 챙김 있잖아요. 괜히 멋쩍어 하시면서 제 눈치를 보고 편 들어주시는데 그 모습이 또 그렇게 귀여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온 가족이 제 편이 되니까 그제서야 좀 살맛 나더라니까요. 결혼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하지만 시모랑 사이가 좋아진 건 얼마 가지 못했어요. 저희 시모 몸이 약했다고 했잖아요. 혈관이 다른 사람보다 좁다고 하더니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뭔지 자꾸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겠어요. 글쎄 병원에서 시술을 2번이나 받았음에도 결국 뇌출혈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허망하더라고요. 사람 운명이라는 게 진짜 한순간에 바뀌는 거라더니 저는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시모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줄 몰랐다니까요. 근데 말년에 한 2, 3년 정도 시모랑 잘 지냈기 때문이었을까요? 시모가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남편 놈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 매일 술독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집안에 가족 하나가 사라졌다고 빈자리가 너무 느껴지는 거죠. 한평생 시모랑 함께 살았던 시부도 엄청나게 우울해하고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족이 그렇게 떠나서 그런 건지 아픔이 쉽게 사그라들지를 않더라고요. 남편 놈은 회사 끝나면 맨날 술 마신다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이면 혼자 엄마 무덤 가서 인사라도 하고 와야겠다고 나가버리기 일쑤였어요. 제가 애들 데리고 같이 가자고 하면 엄마랑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다면서 혼자 가겠다고 그렇게 바득바득 우기더라고요. 그래, 부모 잃은 아픔을 제가 어찌 알겠어요. 혼자 가서 마음이라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라고 보내줬었지요. 대신 저는 주말이 되면 일부러 나서서 시부를 더욱 챙겼어요. 평생을 같이 지지고 볶고 살다가 혼자가 되셨으니까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아버님이랑 합가를 해서 같이 사는 건 어떨까? 아버님 날이 가면 갈수록 야이어 가시고 그리움에 슬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이 지내면 그나마 북적북적해서 사람 온기도 느낄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여보, 정말 너무 고마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말을 꺼내줬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우리 부부도 지칠 수 있어. 지금 아버지랑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자주 들여다보는 걸로 하자. 당신도 이 긴 싸움을 얼마나 끌고 가야 할지 모르는 건데 합가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렇게 제 생각을 해주더라고요. 역시 결혼 하나는 너무 잘했다 싶을 정도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중 사고가 한 번 더 터지게 되었어요. 시부의 상태가 아슬아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모가 그렇게 하늘나라에 간 이후에 우울증이 오신 건지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병원 모시고 가서 치매 검사를 받았는데 우울증 수치가 너무 높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면 기억력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만병의 근원이죠. 그래서 제가 더더욱 자주 들여다보곤 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남편에게 실물을 물려주시고 회사 출근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어차피 시부회사니까 남편이 물려받을 거야 뻔한 일이기도 했고요. 그럼 남편이 시부가 하는 일까지 다 봐야 하니까 오히려 서로 잘 됐다 싶었어요. 근데 하루는 문득 시부랑 점심이나 같이 먹어야겠다 싶어서 시댁에 찾아갔는데 글쎄 집안에서 탄내가 그렇게 나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연기가 뿌옇게 창업 같기도 하고 제가 너무 놀라서 일단 창문을 다 열고 부엌에 가니까 새카맣게 탄 냄비가 있는 거예요. 바닥도 다 눌어붙은 냄비가요. 뭐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아버님 하고 불렀는데 글쎄 조용한 거지요. 어디 나가신 건가?
싶어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시부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때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운명처럼 쓰러지실 때마다 제가 발견을 하는 건지 그때는 119를 불러야 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글쎄 일단 이 연기를 마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져나가야겠다 싶어서 시부를 무슨 힘이 있었는지 들쳐 업은 거예요. 우리 시부가 키가 작기도 하지만 시모 돌아가신 이후에 살이 엄청 빠졌거든요. 밖에 나와서 119를 불러야 하나 싶었는데 제가 가방을 시부 업고 나온다고 집에 두고 왔지 뭐예요. 의식 없는 시부를 제가 길바닥에 버려두고 휴대폰 찾으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업고 달렸습니다. 정말 무슨 초인적인 힘이 나온 건지. 그래서 일단 주위에 조금 커 보이는 내과에 들어가서 응급이라고 소리를 쳤죠. 저희 시아버지신데 연기를 좀 마신 것 같아요. 일단 어디 눕히고 진료를 좀 볼 수 없을까요? 그리고 저 119도 불러주세요. 간단하게 일단 검사하고 수액 맞추는 사이에 119가 와서 큰 병원에 갔는데 글쎄 영양실조라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기가 막혀서 시부가 식사를 잘 챙기지 못하시고 혼자 우울하니까 밥도 안 먹고 방에만 누워있고 하시다가 영양실조까지 온 모양이더라고요. 수액 맞고 푹 주무신 건지 정신 차려서는 멋쩍어 하시는데 제 속이 터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화가 나서 시부한테 잔소리를 해댔죠. 아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합가해요, 아버님. 식사도 혼자 잘 못 챙기는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다고요. 합가해요, 무조건. 그랬더니 시부가 시무룩해 하시더라고요. 그날 뒤늦게 소식을 듣고 입원실에 찾아온 남편에게 잠깐 나오라고 말을 하고서는 이야기를 했죠. 합가 문제는 이미 끝난 거 아니었어?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 당신이 힘들다니까. 나야 출근하면 그만이지만 아버지 출근도 안 하시는데 하루 종일 붙어 있겠다고? 여보, 그래도 합가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렇게 위태위태한 아버님을 어떻게 혼자도 모시고 살아야 내 마음도 편할 것 같다고. 그리고 아버님 출근 가끔 하시잖아. 당신이 모시고 출근하면 되는데 훨씬 낫지. 합가 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불편하다니까. 우리 아버지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데. 당신은 며느리라서 그동안 피해간 거지. 같이 살면 당신만 피곤해. 지금 같이 살기 시작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야 하는데 그 짓을 하겠다고? 아니, 왜 저렇게 합가를 싫어하는 건지 모르겠더라니까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막 따졌죠. 내 부모도 아니고 네 부모인데 왜 그러냐고요. 병원 입원실 앞에서 막 싸웠다니까요. 결국 하루 딱 입원하시고 시부가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제가 합가하자고 말을 꺼냈더니 시부가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아무리 그래도 한평생을 떨어져 살다가 말년에 내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손주들이랑 같이 어째 사니? 그냥 혼자 사는 게 마음 편안하다. 그쵸?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도 아직 정정하시네. 올바른 생각을 하시니까요. 아니, 지 부모인데 걱정도 안 되나 싶었어요. 그렇게 한 달쯤 시간이 흘렀을 때 시부가 저랑 남편에게 시댁으로 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더니만 드디어 회사를 남편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일주일에 2~3번 지우고 나는 것도 심해 붙여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회사는 너한테 물려주마. 드디어 물려주시는 겁니까? 아버지, 저 정말 실망 안 시키게 열심히 회사 일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내가 노파심에 하는 말이니까 잘 새겨두도록 해. 회사 운영하게 되었다고 경고망동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법이야. 그리고 회사 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항상 네 1순위는 너희 가족이어야 한다. 가정을 항상 잘 살펴야 한다 이 말이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다. 마지막 기회라니요? 아버님 갑자기 불안하게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나도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제 몇 년이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오늘 내일 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지. 아버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같이 점심 저녁 챙겨드리러 올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디 불편하면 꼭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래 우리 며느리야.
에고, 우리 며느리 손이 언제 이리 쪼글쪼글해졌는지 모르겠다. 처음 시집 올 때 잘 부탁한다고 악수를 했을 땐 곧디고 왔는데, 아이 물론 지금도 고다만 우리 때문에 네가 너무 고생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나이가 드니 별일에 눈물이 다 나네. 아무튼 며느리야 고맙다. 내 며느리는 너 하나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슬쩍 훔쳐내시는데 외동아들이니까 며느리가 당연히 저 하나뿐인데 그런 소리를 하시니 정말 아버님이 나이 드시고 감수성이 풍부해지셨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그렇게 남편의 대표 취임식 날이 결정이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 남편 아주 신나가지고 고삐 풀린 개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해야 된다면서 술 처먹는다고 안 들어와. 주말에도 약속 있다고 나가. 아주 저랑 아이들은 뭘 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늦바람 난 사람처럼 그렇게 밖을 싸돌아댕기더라고요. 그렇게 대표 취임식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날 일부러 양복까지 다 다려놓고 미리 꽃집에 꽃까지 주문을 해두었어요. 나이 50 되기 전에 대표로 취임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내 취임식 잘하자. 여보, 내 누구보다 멋있게 취임식 인사해야 돼? 내가 맨 앞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준비는 다 된 거지? 난 일단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자야겠어. 시큰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침대에 눕더라고요. 아니, 취임식 전날인데 얘기도 좀 나누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뭔 일 있는 건가? 왜 저래? 하고 말았죠. 취임식 날 아침이 밝았고 일부러 애들 학교까지 체험학습 보고서 내면서 빼고 취임식장에 데리고 갔어요. 강당 뒤편에 마련이 된 대기실에 애들을 데리고 갔더니만 남편이 저를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뭐 못 올 곳에 온 것도 아닌데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니까 왜 저러나 싶었죠. 애들을 왜 데리고 왔어? 아유 아빠가 대표로 취임하는 자리인데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꽃다발까지 준비해서 왔으니까 기대 단단히 해. 나는 애들이랑 저쪽에 앉아 있을게. 아 진짜 짜증나게 애들한테까지 뭘 보여주려고 이런 자리에 데리고 와. 아니 당연히 애들을 이 자리에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저렇게 짜증을 내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말없이 그렇게 눈치 보면서 서 있는데 남편 놈 옆으로 웬 여자가 다가오더니만 팔짱을 딱 끼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이 애들한테 저쪽에 할아버지 있으니까 할아버지 계신 쪽으로 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쎄함을 느끼고 무슨 짓이냐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눈치를 보면서 쭈뼛쭈뼛하게 시아버지 쪽으로 가더라고요. 애들이 시아버지 쪽으로 가자마자 저한테 가슴팍 안주머니에서 웬 서류 하나를 꺼내주더라고요. 뭔가 하고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혼 서류였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이혼 서류? 믿어지지가 않아서 손을 덜덜 떨자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던 그 여자가 갑자기 피식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옆에 뻔히 팔짱 끼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없는 척을 하는 건지. 설마 당신 바람 피우는 거야? 우리 가족을 냅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아이씨 조용히 안 해.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딴 소리로 무슨 소리로 말해. 취임식하는 날 뻔뻔하게 상간녀를 데리고 온 주제 시시할 게 뭐가 있어서 조용히 해야 하는 건데 당신이야말로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런 자리에 상간녀를 데리고 온 주제에 누구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 말 잘했다. 그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너랑 이혼하고 이 여자랑 재혼할 거니까 더 이상 이 여자를 상간녀라는 자리에 둘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나 지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기분이야. 그 말에 남편 놈이 한 발 앞으로 다가오더니만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미는 게 아니겠어요? 상간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피식 비웃음을 흘렸고요. 그러니까 뭐를 왜 굴려. 내가 친절하게 다 말해줬잖아. 포장만 찍으라고. 야야 꺼져. 내 인생에서 꺼지라니까. 내가 태프만 되면 너랑 같이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지금 바람을 피운 놈이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우리 애들은 어쩌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해. 너랑 참고 몇 년을 같이 산 내가 존경스러운 거지. 징징의 너랑 이혼하고 싶었어. 살다 보니까 너무 안 맞아. 나를 무시하고 씌어잡고 싶어하는 두세 여자같이 느껴졌다고. 아, 나는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한 여자를 만나서 살고 싶었다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15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한테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어요. 아직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정말로? 저 애들 못 키우겠으면 제가 한번 잘 키워볼게요. 제가 또 갓난쟁이는 싫어도 초등학생 정도 되면 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니년은 빠져. 어디 바람난 년 주제에 입을 놀리고 지랄이야. 너 지금 내 여자한테 무슨 상스러운 말을 하는 거야? 험한 말 하지 마라. 그렇게 제 편을 들 때는 언제고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는 건지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이혼 서류 박박 찢어서 남편 얼굴에 던지면서 말했죠.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절대 못해. 내가 내 눈에서 피눈물 난다고 해도 절대로 도장 안 찍어줄 거야. 이혼 안 하면 네 손해지 뭐. 아, 이혼하면 그나마 위자료에 양육비 정도는 챙길 수 있지 않겠어? 근데 이혼 안 하고 버티면 당신한테 생활비 단 한 푼도 줄 수가 없어. 진짜 지독하게 나오기로 한 거야? 아버님이 이 사태를 그냥 두고 보실 것 같아? 그 힘없는 노인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데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그만이지 않겠어? 야, 진짜 미친놈이구나. 소름이 돋는데 소름이 돋아. 그게 자식으로서 할 말이니? 이혼은 죽어도 못해줘. 와, 독한 줄은 알았지만 생각보다 더 독한 년이네. 돈 없으면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취임식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꺼져. 저는 너무 황당해서 이걸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해졌어요. 식순이 시작된다는 안내가 나오고 부랴부랴 시아버지 옆에 앉은 아이들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뭐 취임식이 눈에나 들어오겠어요. 시아버지는 앞만 보시고 묵묵하게 있으시고 여기서 남편 놈 바람났대요 한다 한들 팔은 안으로 굽는 거라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냐 싶었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아주 그냥 분통이 터지겠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강당에 올라가서 여기 새 대표가 바람나슈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 명예훼손이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쫄리더라고요. 그렇게 식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표 임명을 하기 전에 식순이 변경이 되어 회사 대주주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오늘의 저하대로 급하게 식순에 끼워넣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사 대주주라 하면 회사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은 주식을 제일 많이 보유한 시아버지께서 뭐 한마디 하시려나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은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지요. 대표로 취임을 해봐야 회사 주식을 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이름만 대표 아니겠어요? 남편은 15주식을 전부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갑자기 회사 대주주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시아버지를 보면서 아버님, 단상에 올라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부축이라도 좀 해드릴까요?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 말 안 하고 앞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지? 싶었죠. 근데 그 순간 제 이름이 호명되는 겁니다. 회사 대주주이신 김지영님은 이 회사의 설립자이신 이명회 대표님의 며느리로서 회사 최다 주식을 보유하신 분이십니다. 새 대표님의 사모님으로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겠다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의결권 행사 및 이사회 구성, 경영진 임명과 기업 지배구조와 위기관리 등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소중한 의견을 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입을 떡 벌렸다니까요. 남편 놈이 단상회에서 썩소를 짓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순 없고 지가 바지 사장이나 다름없는 무늬만 대표인 걸 깨닫고서는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사회자가 글쎄 기름을 붓더라니까요.
이수진 새 대표님께서는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하나뿐인 조강지처가 회사 대주주가 되었으니 앞으로 회사 발전에 두 부부께서 힘써 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 취임식에 오신 분들을 향해 인사를 드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보는데 저를 보고 웃음을 지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대표 취임식이 끝이 나고 남편 놈이 씩씩거리면서 저랑 시아버지한테 오더니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호통을 크게 치셨습니다. 이 자식이 그러길래 왜 천사 같은 우리 며느리를 두고 바람을 피워. 네가 그 모양 그 꼴로 사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회사를 그대로 물려줄 수가 있겠어. 그 말에 남편 놈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람 피우는 걸 시부가 어떻게 알았냐는 얼굴이었죠. 네가 곤질렀냐? 그 사이를 못 참고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그랬냐고. 생사람 잡지 마.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 아니, 내가 그런 말을 할 틈이 어디 있었겠어.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 네가 꼰질렀지? 너 참 입도 써다. 그걸 그렇게 바로 일러 바쳐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그 순간 시부가 남편 놈 뺨을 세차게 때리셨어요. 정말 짝?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데 남편 놈 고개가 확 돌아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죠. 다 말라버린 시아버지께서 그런 힘을 감추고 있었다니. 남편 놈은 태어나서 뺨 처음 맞아본 건지 눈가가 촉촉해졌더라고요. 꼴 참 좋다 싶었는데 시아버지께서 눈을 부라리면서 남편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바람난 놈은 지가 나는 법이야. 바람 피우고 있다고 그렇게 뒤를 내놓고서는 모르길 바라는 게 거의 이상한 거 아니냐? 누구를 바보로 알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관심이 없었던 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아버지, 그럼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 전하의 장놈아. 부모가 아파서 몸져 누워있는데 학가자는 며느리한테 피곤할 거라는 둥, 내가 며느리 괴롭힐 거라는 둥. 그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길래 소상에서 뒷조사를 해봤더니 떡하니 바람을 피워. 그니까 시부 쓰러진 날 입원실 앞에서 남편이랑 싸우는 소리를 시부가 듣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주무시는 줄 알았거든요. 자는 척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남편이랑 저랑 원래 음주, 흡연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던 인간이 허구한 날 술 퍼먹고 다니고 주말이면 시모 무덤에 간다고 하는 것도 이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부가 한 번은 주말에 시모 무덤을 다녀왔는데 잡초도 무성하고 사람이 왔다 간 흔적도 없더라는 거예요. 남편 놈이 시모 무덤에 간다고 하고서는 딴 데 간다고 눈치를 채고는 그때부터 남몰래 뒷조사를 하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뒷조사는 좀. 입이 뚫렸다고 아직 말이 나오냐? 내가 너 뒷조사하다가 바람 피우는 걸 알았고 이놈에게 회사를 물려줘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이미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서 너만큼 아는 놈이 없었고 또 직원들 또한 네가 차기 대표가 되리라 생각했을 텐데 그걸 뒤집는 것도 쉽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했지. 그래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난 게다. 그게 뭔데요? 뭐긴 뭐야. 회사 대표 자리는 주되 결정권은 우리 며느리에게 주면 되겠구나 한 거지. 너는 무늬만 사장이다 이거야. 며느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무늬만 사장. 이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을 살짝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대충 3개월 전쯤에 갑자기 시부가 저한테 노후 준비에 대해서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노후 준비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남편이 아마 해주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남편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중이었고 또 그게 시부 회사이기도 했고요. 저는 직장 그만둔 지도 오래됐고 조금씩 비상금 모으곤 있었지만 그게 노후 자금으로는 적당한 금액이 아니었으니까 남편이 준비하고 있을 거라 말을 했죠. 그러니 시부가 저한테 본인 회사 직원으로 이름 올려두고 연금이나 퇴직금 같은 걸 쌓아두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야 뭐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부가 준비해준 서류에 사인만 하라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인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신탁이니 어쩌니 그렇게 써 있었는데
저는 그냥 그게 예금 통장 그러니까 월급 통장 하나 만들어주는 건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글쎄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해서 지정된 수혜자 그러니까 저를 위해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주식을 신탁해 넣고 저를 수혜자로 지정하는 방법을 써서 남편 몰래 주식을 증여해 주신 겁니다. 전문 금융회사 직원을 끼고 신탁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신탁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는 비밀 유지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라고 하대요. 수탁자,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신탁회사는 신탁의 내용과 운영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남편은 모르게 주식 증여가 가능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배당금까지 지급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한마디로 시아버지께서는 남편 놈이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고선 저에게 주식을 다 주셔서 저를 최대 주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저에게 노후자금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주식을 전부 증여해 주시는 일이었다고요? 아버님, 제가 회사 최대 주주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건데요? 아유, 저 이런 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외결권 행사부터 이사회 구성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임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놈 잘라버릴 목조를 네가 지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도 부담스럽다는 게야. 나는 우리 며느리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저는 그제서야 머리가 뱅뱅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놈이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고 저에게 결정권을 주고 싶으셨던 거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 회사 대표로 저놈을 계속 둘 건지 말 건지는 제 손에 달린 것이었어요. 남편놈 사색이래어서는 저에게 다급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여보, 내 맘 알지? 나 당신이랑 15년을 살면서 당신에게 정말 잘했잖아. 나만큼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어? 여보. 말 끝나기가 무섭게 시부가 남편놈 대갈통을 한데 더 때리더니만 꼴도 보기 싫다는 얼굴을 하셨어요. 돌린 입이라고 어디서 입을 열어? 너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 놈이야. 피로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뭔 짓거리냐. 말로만 어떻게든 무마를 해보려고. 저런 놈을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감싸 키웠다니. 내가 아주 멍청이다. 그제서야 남편놈이 무릎을 꿇더니만 빌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두 번 다시는 바람만 피울게. 우리 애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게. 무슨 파리처럼 양손을 비면서 잘못했다고 비는 게 아니겠어요? 꼴이 참으로 우습더라고요. 언제는 독한 년이라고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더니 상황에 따라 말이 확확 바뀌네. 내가 아주 우습지? 만만하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남편놈 멱살을 올려 잡았습니다. 근데 누가 갑자기 저를 팍 밀치면서 남편놈 뺨을 때리는 거예요. 누구였게요? 바로 상간녀였어요. 회사만 가지게 되면 나랑 재혼을 하니 뭐니 하더니 회사도 온전히 당신 거가 아니라고? 저 빌어먹을 와이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버리고 다시 전년이랑 살겠다고? 그럼 여태까지 기다린 나는 뭐가 되는 건데? 야, 이 개자식아. 넌 왜 끼어들어? 니 쓰지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면서 나야 넌 좀 빠져. 가만히 있으라고. 남편이 버럭하자 상간녀가 씩씩거리더니 남편놈 뺨을 한 대 더 올려붙이더라고요. 그러자 남편놈도 화가 났는지 그 상간녀 머리채를 잡더니만 네가 뭔데 내 뺨을 때리냐. 그래봐야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 아니냐. 용돈 쥐어가며 예뻐해줬더니 기어오르는 거냐 하면서 막말을 해대며 싸우대요. 아주 개판 볼만했죠. 시아버지는 저에게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저는 기가 막혀서 그 꼬라지를 구경했어요. 그 뒤로 남편놈이 친정집으로 도망을 친 저를 쫓아와서는 잘못했다. 2번 다시는 바람 안 피우겠다. 구구절절 빌고 편지 보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연애 때 손편지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생일 선물로 편지 써달라고 했던 걸 기억한 건지 뭔지 손편지로 잘못했다고 비는데 박박 찢어버리고 소송 걸었습니다. 덤으로 상간녀 소송도 걸었고요. 당연히 유책 배우자가 저놈이니 이혼 소송은 제 손을 들어주면서 끝이 났고 재산 분할은 뭐 거의 반반에 가깝게 나누게 되었지만
저는 배당금 어마어마하게 챙기는 주식 부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바로 이사회 소집해서 남편은 대표 자질이 없다고 까발렸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남편 놈이 설립자이신 우리 집으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아주 파렴치한 불효자임을 까발렸고, 대부분 이사들이 시아버지와 오래 일을 하신 분들이셨기에 남편 놈을 후레자식 취급하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셨어요. 그렇게 남편 놈은 대표 취임식 후 2주일 만에 대표 자리를 내놓게 되었고, 회사에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게 됐어요. 아유, 내가 진짜 미친놈이다. 나 빈털털이 되었어. 침도 재성분을 하면서 팔아버려서 오갈 곳이 없다고. 아버지도 이제 나 자식 취급 안 하시겠대. 집 비밀번호도 바꾸고 나 안 들어보내준단 말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여보. 아주 고소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래서 사람은 신의를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니까요. 남편놈, 아니 전 남편이 되어버린 그 나쁜 놈은 나이 먹고 알그지 되었으니 아주 지난 인생이 뼈 저리게 후회될 게 뻔하죠. 그러길래 시아버지께서 마지막 기회라고 가족을 제일 우선시해야 한다고 할 때 말을 좀 들었어야죠. 저는 이제 노후 걱정 하나 없이 2다리 쫙 뻗고 우리 애들이나 잘 키우며 살아볼랍니다.